어떤 정치인의 위기 뒤에는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분석가가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김현지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겪는 여러 위기들, 그 뒤에는 모든 걸 계획하고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게 바로 소스의 주장인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자, 소스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모든 위기를 비밀리에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의 중심으로 딱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네, 바로 김현지라는 인물입니다. 소스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측근이 아니라고 봐요. 그걸 넘어서서 이 대표의 가장 민감한 문제, 특히 이 사법 리스크를 총괄하는 뭐랄까 사실상의 비밀지휘본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무슨 근거로 김현지라는 사람을 컨트롤 타워라고까지 지목하는 걸까요? 소스가 첫 번째 증거로 딱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체포영장 유출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쩌면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김용 전 부원장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소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당시 6억 원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죠. 바로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게 소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체포영장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변호인단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밀 자료거든요. 그런데 소스는 이 기밀 자료가 당시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던 김현지 씨한테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소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불법 자금은 이 대표의 경선 자금이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대표와 김용은 공범 관계가 된다. 그런데 공범끼리 수사기밀 자료를 공유한다? 이건 아주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스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이건 그냥 아는 사람끼리 정보 좀 공유한 거지 수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를 교란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현지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스는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한 재판에서 특정 증언이 나오는 걸 막으려고 변호사한테까지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소스가 주장하는 사건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화영 씨라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걸로 알려져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이화영 씨를 변호하던 설주환 변호사가 갑자기 해임됩니다. 소스는 바로 이 과정에 김현지 씨의 압력이 있었고 이건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는 아주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그런 단순한 변호인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증인을 압박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법적으로 말하는 이른바 위증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이 소스의 주장인 겁니다. 소스는 이런 식의 개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여 년 전의 한 사건을 증거로 꺼내듭니다. 소스가 주목하는 건 2012년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죠. 그런데 이 대표의 아주 사적인 가족 문제, 바로 친형의 정신건강 문제에 공식 직책도 없는 시민단체 관계자였던 김현지 씨가 직접 나서서 의사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소스는 바로 이 지점에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소스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일개 시민단체 관계자가 시장에 이렇게 민감하고 사적인 가족 위기를 직접 처리했을까? 이게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인 직함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깊고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왜 높게 나오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여론조사 데이터, 그 자체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KSY 같은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 지지율이 53%에 달하기도 해요. 굉장히 높죠? 겉으로만 보면 지지세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스는 이 숫자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강하게 반문하면서 이 숫자가 실제 민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럼 진짜 민심은 어디에 있냐? 소스가 진짜 지표라고 주목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높은 지지율이라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숫자죠. 국민의 거의 절반, 48.8%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스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지지율하고 사람들이 속으로 느끼는 근본적인 우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위기 신호라는 분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의혹과 여론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스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더 높아져서 60%를 넘길 거다. 이런 여론은 결국 재판부에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사법 리스크와 이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두 개의 큰 파도가 합쳐져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거다라는 게 소스의 예측입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이 소스의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어떤 정치인의 위기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진짜 있다면 어디까지가 정치적인 전략이고 어디부터가 법의 경계를 넘는 사법 방해일까요? 그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